이 과정에서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그것이 국내 경기와 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희령 위원과 임지원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의 정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총재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총재님께서는 그 내년 성장률이 IMF 전망처럼 소폭 반등할지 혹은 뭐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년에 회복세에 들어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장률이 7월 전망치를 하회한다고 했고 IMF도 올해 2.0을 전망한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 우리 경제가 선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 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IMF 전망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전문 기관들은 내년 중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육 신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금년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점에 기초해서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의 성장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제 그 설명은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워낙 대외 여건의 악화가 거의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률 둔화는 사실상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경기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평가는 워낙 그 대외 우리가 참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대외 리스크의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이렇게 같이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인식에 기초를 하고 있고, 사실상 성장세 둔화 흐름은 거의 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 마이크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동안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간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차단이 된 건지 좀 이 문구에 대한 총재님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를 인하하면은 선진국과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 약세로 이제 이를 반영하면서 완충작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본 유출입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걔네의 충격에 이제 외환 건전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총재께서는 기자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입을 계속 경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한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본 유출입 우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통방 문구에서도 그렇고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그 두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이제 살펴본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무슨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은 건 뭐 절대 아닙니다. 그 저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그 추가적인 어떤 조정 여부는 또는 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무슨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도 물론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는 상당히 좀 시차가 있지만은 무슨 일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급이 될 텐데 그런 전달 경로가 우선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그 인하의 효과를 또 그 살펴보는 것 중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국인 자본 유출입은 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나 환율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라든가 또 그 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슨 금리 내외 금리 차라든가 환율 수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양호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들은 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 국제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그런 외국인 자본 유출입 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한국은행은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그 소위 다양한 그 상황 전개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늘 지속적으로 그 보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엄지영 기자입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이번 인하로 이제 기준금리가 1.25%로 사상 최저치하고 이제 동률이 됐는데요. 이전에도 총재님께서 이미 여러 번 정책 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하느니 여전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여력이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한 총재님 답변을 여쭙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국채에 매입된 양적 완화나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등 좀 다른 비전통적 통화 정책도 그 통화 정책 수단도 좀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총재님 견해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준금리를 오늘 이렇게 1.25%로 낮췄지만 저희들이 필요시에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화 정책의 그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그것이 국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또 지난 7월과 또 이달의 그 금리 인하의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현재 그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추가적인 정책 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향후 정책 여력이 만약 더욱 축소된다면 그러면은 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의 어떤 활용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관련하여 그 주요국이 도입했던 뭐 여러 가지 비전통적인 수단을 과연 우리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정책에서의 대응 여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도입을 고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입니다. 그 경기 대응 위해서 불가피한 뭐 금리 인하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이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나 소비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가계 문제를 다시 키울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번 그 통방 결정문에서도 주택 가격에 대한 평가가 저번이랑 조금 달라졌는데 7월 금리 인하 이후에 그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이번 금리 인하로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두 번의 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 금통위원들이 국정감사 답변에서 실효한에 대해서 통화정책 유효성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부정적 파급 효과가 급격하게 급증하게 되는 금리 수준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혹시 이 효과가 이 실효한 금리 정의에 비추어서 그런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시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뭐죠? 이번에 그 결정문에 포함된 그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하신 그 효과 부분이 그 실효한의 정의에 있어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지는 금리 수준을 실효한으로 이번에 정의를 하셨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네, 그 금리 인하로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첫 번째 질문인데 사실상 그 모든 정책이 그랬겠습니다만 금리 정책도 기대 효과와 그에 따르는 또 비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 경기를 좀 북돋우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 한 기자께서 언급하셨던 또 그 부작용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이제 경제 주체들의 아무래도 차입 유인이 커지고 또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등 그런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사실상 그간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그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7월달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둔화되는 등 그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 기자님
우려하셨듯이 만약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그 부동산이라든가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잠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 큰 폭의 통화 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그런 가능성이 잠재 있다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그 동향을 면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은 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의 의미는 제가 좀 종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효화한가 언급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글쎄 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하고 실효화한 그 결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실효화안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뭐 소위 정확한 그 실효화한 수준은 그 확실치 않지만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런 실효화안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효화안은 그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인식은 사실상 그 금통위원들도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TV조선의 최원희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질문 드립니다. 총재님께서 8월 금통위 때는 아직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규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에 미친 영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률 질문인데요. 그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도 7월 성장 전망 경로 하회할 거다 나와 있는데 올해 1%대 성장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금 우리가 좀 지금 뭐 유념해야 할 정도로 당장의 생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본과의 교육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또 산업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좀 그런 규제가 시행되느냐 하는지는 저희들이 좀 눈여겨 살펴보고 좀 유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달에 어떤 기자들과의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달에 2.2% 성장했던 것은 사실상 그 대외 여건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좀 더 지속이 되고 또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이 좀 지연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때 전망치 2.2%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나가서 그러면 2%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질문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금년은 거의 뭐 10개월이 다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발표할 3, 4분기 GDP 실적을 좀 보면은 좀 그때 좀 가늠할 수 있을 거다. 뭐 현재로서는 좀 명확한 답변을 내드리긴 곤란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내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최근에 들어서 좀 개선되는 양상이고 수출도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조금 반등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됐던
대외 리스크 요인들도 오늘 브렉시트도 그렇고 조금 개선될 요인, 불확실성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불안 심리가 이제 다소 최근에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일부 금통위원들이 이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이 많다라고 강조해 오셨는데요. 최근 이제 금통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금통위 위원들 간의 시각 차이가 조금 다소 크다는 느낌이 좀 들고 오늘도 소수 의견이 2명 등장했고요. 이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이제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어서 아직은 하나의 그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수출 물량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은 대외 요인이 상당히 클 겁니다. 저희들이 워낙 수출과 또 그와 연관된 투자 그쪽에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외 여건을 보면 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좀 신호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도 좀 1단계로 어떤 합의가 좀 있었고 또 브렉시트 상황도 두세 달 전에 비해 보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미중 무역 분쟁도 어떤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게 좀 완화되는가 싶으면 다시 부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주요국 경제 지표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좀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고 이런 점을 이제 감안 보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금통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합의제 의결 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 간의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원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소수 의견도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도 늘 있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특히 지금처럼 금융 또 금융시장이라든가 우리 경제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위원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보더라도 위원들 간의 이견이 이렇게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준을 예를 든다면 최근에 점도표라고 하죠. 정책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FOMC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앞으로 정책 금리를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한 5명, 또 현 수준 유지가 또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한 5명, 또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그런 위원이 7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17명의 위원 간의 견해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또 20위 내에서 보면 지난달에 그 통화정책 그 완화 기조를 확대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간 이견은 특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지는 일부 위원의 적극적인 주장을 말씀하시는데 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또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소수 의견에서 나타났듯이 위원 간의 의견이 이제 다른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제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뭐냐 하는 거죠.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사실상 또 모든 금통위원들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은 존중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제 의결기관이고 중요한 건 다수 의견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3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통방 문구에서 보면 그 물가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요. 지난달에는 1%대 초중반에서 표현이 좀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 물가가 더 기존의 전망보다 내년엔 높아질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1%대 초중반의 어떤 전망보다도 더 낮춰서 지금 본 표현인지 그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 경제 성장세가 좀 안 좋고 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 완화 정책을 통해서 뭐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인식에는 좀 공감이 갑니다만, 왜 이번 달일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소수 의견도 2면이나 나왔고, 뭐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한 5bp 정도 올라가서 약세를 기록 중이거든요. 아까 총재님 말씀에도 금리 인하의 어떤 파급 효과나 전달 경로의 어떤 작동 효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또 한 가지 부연을 드리면, 총재님이 지난 그 인천 연수원에서 말씀이 가장 키는 미중 무역 협상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으시거든요. 솔직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 2가지 변수가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실효한 논란도 있고 해서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상 어떤 효과성을 좀 극대화해야 될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과연 이번 달 인하가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내는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금리가 오히려 되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과연 이번 달에 결정했었던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번째 질문은 그 2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좀 보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통방의 여러 가지 운을 보면 뭐 이런 말씀하셨으면 다음 달에는 분명히 뭐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초랑 설 때는 금리 인하를 한 경험이 제 기억으로는 1999년 기준금리 통화정책 결정 이후 변경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직후인 2009년 1월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1월 달도 좀 그 넘어간다고 보면 2월 정도나 좀 금리 조정 여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이 2차례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를 점검하는데 내년 2월 정도에는 충분히 그 점검을 마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제 1%대 초중반, 그리고 문구가 내년 이후에 1%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뭐 한 석 달 전에, 아니 그러니까 8월달 문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게 8월 말에 이제 1% 초중반이고
이달에 1%대라고 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시사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특히 이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수준을 제시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어떻든 1%대로 들어설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의 기초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달 인하냐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 발언과 의결문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미중 분쟁과 반도체 영향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실효화한 효과를 극대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효과가 극대화될 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근데 어쨌든 우리 금통위원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그냥 이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을 합니다. 인하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이 이제 가능성을 다음 달 인하 가능성을 없앤 것 같고 또 아까 설 명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조정의 여부가 필요한지 하는 것은 이런 꼭 문구라든가 아니면 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 어떤 소위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거지. 어떤 문구가 그다음 어떤 결정을 제약한다든가 또 어떤 설 같은 것이 또 이런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수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나 하여튼 제반 금융 경제 상황, 금융 안정 상황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판단한다. 그래서 좀 질문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답은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울경제신문 손철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석 달 만에 내리셨는데요. 그래서 7월과 이번에 기준금리 내리시면서 총재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경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물가나 성장, 소비나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크게 기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총재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할 때 특별히 어떤 특정 분야라든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리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늘 자주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조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투자와 소비에 좀 그걸 부스트하는 또 물가 어떤 둔화 압력을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 금리 정책이 일반적으로 갖고 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저희들이 내린 것이지 특별히 어느 한쪽을 겨냥해서 타겟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 10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